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일까라는 고민들이 시작이 돼서 오늘은 이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로만 있는 게 과연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시각적인 무언가와 결합이 돼야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 얘기를 오늘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저는 호스트 심지호고요. 안녕하세요. 전 조각가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태균입니다. 화가 김상수입니다.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전시가 무조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각예술에서는 좀 그러지 않나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전시회 형식이 사실 주류인 게 맞죠. 그렇죠. 배우는 게 전시 만드는 걸 배우는 데가 있고 이제 뭐 공연 만드는 걸 배우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왕래하기가 어려운데 아카데미들에서 대체적으로 사실 특히 시각예술은 전시 만드는 걸 가르치니까 전시로 만들어지는 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막 지원금 줄 때도 성과 보고의 결말은 전시의 형태여야만 맞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뭐 출판에 어느 정도 몇 %는 써야 된다라고도 규정을 하는 공모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전시는 이제 뭐 300만 원 준다던가 마음껏 써라 아니면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성과 보고를 해야 되고 포스터에도 이름 박아야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그래도 1, 20년 사이에 보면은 특히 미디어 아트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주얼적인 게 중요하지만 예술이라고 하면은 시각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술 그 자체가 시각일까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다 아트로 번역이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상정하는 그 막 전시에서의 그런 예술은 사실 비주얼 아트라서 애초에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미술사 쪽으로 좀 발전이 되었으니까 뭐 회화든 조각이든.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추세라든지 미술사적인 어떤 경향들도 그런 경계 자체를 좀 허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막 미디어 아트도 들어오고 사운드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는 시각 예술을 위한 게 맞죠. 비주얼 아트를 위한 것. 왜 근데 다원 미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원이란 것도 사실 원래 그런 장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근데 그냥 이제 남은 것들을 기타등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부르기 쉽게 다원이라고 부르는 맞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전 다원이 좀 저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아, 이게 기술에도 속하기도 않고, 근데 시각예술로 공모를 넣었을 때는 조금 너무나 경쟁자들이 쟁쟁하니 다원에서는 조금 이것저것 기술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사운드 아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퍼포머티브한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해서 다원으로, 물론 다원의 성골도 있겠지만은 다원이 정확하게 뭔지도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획자님이시기도 하고 사운드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애초에 그거를 요즘 시대에 막 시각예술, 그치.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한데, 그쵸. 사실 이거를 분리하는 이유는 정책 때문에 그러죠. 음. 어떤 지원 정책 때문에 서류상에서 어쨌든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심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실행하려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한국이 특히 그런 게 심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게 좀 분리돼서 나오는 경향이 센 것 같아요. 시각예술은 시각예술, 공연예술은 진짜 공연의 형식으로 해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전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냥 예술 자체로 보면은 이게 굳이 분리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많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개념을 나누는 게 더 명확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눠져 있음에 오는 모순은 저도 너무 인지를 하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누려는 시도가 있고, 한편에서는 그 나누려는 걸 다시 봉합하려는 시도가 순환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근데 가장 좋은 형태. 이건 창작자가 그 매체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좋죠. 네. 이거 나누는 게 계속 외부자에서 겉으로 봤을 때에 아, 이거는 회화, 이거 평면, 이건 조각,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계속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이 어떠한 포맷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묶이는 것. 근데 그 어떠한 첨예하게 나뉜 어떠한 카테고리들을 다루는데 본인 자체가 조금 더 나누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조각은 이런 상태여야지만 조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각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넓혀가는 방향들. 네, 그거는 실무자가 아니라 자기가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나누기- 네가 감각의 전환들이
그냥 너무 표면과 외피들만을 그런 체하고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런 지점에서 뭔가 시각 미술이 아닌 다른 어떠한 매체들을 경유했을 때 약간 사짜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뭔가, 저는 그래서 사운드나 뭔가 기술적인 매체들을 봤을 때도 이거 그냥 원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훨씬 더 잘하는 거지 않을까? 왜 이거를 굳이 개인이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 너무 조악한 형태로 비춰지면서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조금 어떻게 봐야 할까? 거기서 다들 현대미술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뭐 예술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쵸. 이게 뭐 딱 하나다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테크네 시절이었을 때는 모두 하나였는데 점점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이 좀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각의 그 전문성을 또 따로 가져가가지고 뭐 시각 같은 경우는 어떤 미술관, 시각에 사실 특화된 공간이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어떤 오케스트라 홀이나 혹은 그 연극 무대들, 그리스 고대의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면은 음향학적으로 엄청나게 잘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 중심적인 공간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점점 경계가 좀 사라지는 거죠.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그런 사운드, 청각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런 무대, 연극 무대나 혹은 음악 공연 같은데 시각적인 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직도 그런 전통적인 구분들, 시각예술, 뭐 청각예술 이런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점점 그런 혼합 경향이 심해지고 사실상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구분 자체를 하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적이고 되게 정치적인 어떤 구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거는 저는 벌써 약간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막 그 정책 받아가지고 개인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사운드 관련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청각적인 요소를 나는 시각적인 것보다 더, 제가 만약에 작업자라면은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전시라는 이유로 시각예술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류도 어떤 시각예술 전시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시각예술로 볼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형태로만 분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주얼 아트 이렇게 분리 안 하고 그냥 전시, 공연 이런 식으로 형태로 분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 공부하시는 분들,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공연장도 물론 어떤 청각적인 공간이지만은 되게 안에도 예쁘게 꾸며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집중이 더 잘 되고 이러니까, 또 막 뮤지컬 같은 걸 보면은 무대가 아닌 다른 데는 다 암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굳이 이렇게 환원해서 가보면은 순수한 감각이란 거는 없는 거죠. 그림으로 봐도 될 거를 왜 굳이 미디어 아트나 영상으로 봐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보면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커야 돼요, 미디어 아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가장 성공한 이제 팀랩 보더리스, 그걸 보더라도 가면은 공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고흐 작품을 재해석해서 튼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자체가. 뭐 굳이 이걸 영상으로 봐야 되나? 그렇죠. 네,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미디어 아트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그 백남준 이후의 어떤 경향들인데, 사실 지금 어떤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용된. 그런 커머셜한 상품 맞아, 만드시는 맞아요. 분이 네. 미디어 아트라는 말을 쓰시고 네. 미술관에서는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작가들은. 그렇죠. 네. 미술관에서 안 쓰는 제일 큰 거 그 두 개가 미디어 아트랑 포스트 모던. 아, 그쵸. 네, 포스트 모던이란 말은 안, 그거는 명확한 시기가 있는 얘기로 네. 쓰이고 사실.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대중문화에서 되게 많이 들리게 되는데 사실 그건 되게 대명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960, 70년대 그 시기에 있었던 그 반향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름이 된 거죠. 이름이 뭐 그런. 네, 그거는 뭐 그렇고.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네, 미디어 아트가 그래서 너무 사실 넓어져가지고 범위 자체가, 그래서 남용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의 진짜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빼면은 미디어 아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러니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회화 조각보다 미디어 아트의 퍼센티지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디어 아트라고 지칭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한때 웹 2.0이 이제 부상했을 때 그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작품을 좀 많이 하려고 하셨죠. 이제 그때 막 뉴미디어 아트 이런 말도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사라진 상태죠. 거의 안 쓰는 단어가 됐고. 뭔가 약간 상업적인 지점이나 아니면은 막 마케팅적으로 막 고흐 이런 거 빌려오기엔 비싸지만 근데 사실 그럼- 그거는 좀 논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른 얘기. 너무 약간 좀 커머셜한 테마파크 네. 같은 느낌이니까. 맞아 네.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조금 재미가 좀 그러면- 덜하지 않을까? 요즘 영상을 네. 기반으로 한 아니면 어떤 다른 무언가의 기술 네. 기반으로 한 미드 아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적일 수는 있겠는데 몰입형 전시 이런 네.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기준이라는 게 그럼 저희가 이제 나한테 시각 혹은 뭐 아까 다원 뭐 아니면 미디어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매체적으로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나누는 것 자체는 이미 완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너무 이제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미술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류를 나누는데 아 저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미디어가 돼서 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구분이라는 게 불가능해졌어. 아 웹피가 제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웹피를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죠. 는 그냥-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사실. 근데 뭐 그런 분류의 기준은 되게 자의적인 거라 그러니까. 어차피 아카데미에서는 맨날 그 일하거든요. 맞아.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기. 음. 그래서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진짜 미술관에서의 경험 그런 막 개념적인 정리 말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감각적인 구분 자체가 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감각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미술관을 가면은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은 의도적으로 배제가 되었어요. 미술관에서도 그거를 의도가 됐고 이제 보는 사람의 어떤 그 훈련된 자세에서도 시각 말고 다른 거는 그 고려 요소가 안 됐죠. 그래서 뭐 미술관에서 바깥에서 어떤 차 소리가 지나가도 그거는 이제 그냥 배경음, 노이즈가 되는 거고 미술관에서 나는 그 미묘한 페인트 냄새 이런 것도 이제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디폴트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감각 자체가 좀 그런 훈련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을 가서도 이게 사람들이 진짜 그 순수하게 청각적인 거에만 집중해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가서 되게 그런 번쩍번쩍한 빛들도 보고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막 변화하는 색도 보고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고 공연장에 가는 거라서 그런 사람들의 좀 예술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험의 그런 체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작가들 경험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거를 신경 쓰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직도 미술관들은 사실 설계부터가 시각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취약하기는 하죠.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어떤 큐레이터들이나 학예사들도 어떤 그런 공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음향학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이 작품이 더 좋게 들릴 것인가. 시각적인 것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학제적인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단단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점점 좀 해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시대 변화가 새로운 기준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주제랑 되게 비슷하게 되는 게 그래서 저는 큐레이터와 DJ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저희가 아는 이미 있었던 기준들이 모호해지니까 사람을 믿게 되는 게 강해진 거.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믹스한 것, 이 사람이 믹스해 놓은 것, 이 사람이 큐레이팅 해 놓은 것은 좋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림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묶어주는 개인 혹은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또 아직 뭐 향으로 뭘 한다 이런 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거나 쉬울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음악, 사운드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확실히 뭔가 보는 것만 있는 전시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건지 네. 아니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저변을 넓히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궁금하거든요.
베니스 비엔날레만 봐도 최근 네. 한국관에서 구정화가 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제 향이 어쨌든 사실 그분의 시각적인 다른 요소들은 굉장히 뒷받침해주는 역할일 뿐이고 그분이 이제 향의 도서관 라이브러리를 맞아요,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그 향을 느끼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가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하면 특히 재밌는 게 거기는 또 관이 어디처럼 뭐 매체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국가관으로 나누잖아요. 거기 한국관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올림픽의 한국관의 대표로 구정화가 나간 세상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좀 조망하는 바가 당연히 달라져 있고 그리고 물론 방금 한 얘기가 되게 해야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하시고 그거 하시면은 그 국가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서 아르코에서 다시 성과 보고전처럼 이제 또 아르코 미술관 해와 있는 데서 또 하시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간 분도 시각 예술로 하신 분이긴 하지만 향으로 작업하는 분이다. 되게 다양한 데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맞아. 단위로 향을 이렇게 수집을 하시고 그 향들이 조합돼서 마치 그 어떤 오브제에 그 향을 입히고 그걸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딱 그걸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관람하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아. 아닐 수도 근데 그 약간 집밥 냄새, 그러니까 그죠, 약간 집밥 냄새. 한국의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냄새를 전시한 거예요. 그래서 집밥 냄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궁이 냄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렸던 기억들을 추억들을 사실 향이 되게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그렇죠. 그거를 접목해서 한국관에 전시를 한 건데 근데 제가 이건 조금 잉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르코 미술관에 왔을 땐 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받았고요. 그 베이스에서 느꼈던 그 향과 이 아르코 미술관에서 느꼈던 향이 달랐다. 그리고 아르코에서 느꼈던 향은 마치 탬버린지 향 같았다. 그러니까 향이 너무 세련된 거예요. 매끈하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 아궁이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집밥의 그 연기와 축축하고 눅눅함까지를 전시를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탬버린즈 그런 거 보면은 텍스트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뭐 무슨 향이다. 뭐 무슨 향인데 그냥 그렇게 무슨 향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막 읽어보면은 막 바닷가에서의 안 가봤어. 누웠을 때 햇빛이 어떻게 내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변을 넓힌다고 하기에는 저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미술이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사운드 청각을 다루던 분들은 원래부터 청각을 다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술 전시도 하고 자기는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거지. 이게 미술이 그거를 점점 자기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분들이 미술에 들어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미술이 뭔가 자기 영역을 넓혀간다기보다는 미술관이 다른 감각까지 좀 포용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자기 안에 좀 담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좀 어떤 트렌드기도 해요. 사실 미술 사적인 트렌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상업적인 트렌드기도 하죠. 그런 다양한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 아까 음악이랑 네. 사운드랑 네. 청각이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냥 원래도 음악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전 그냥 처음엔 DJ인가? 이랬거든요. 네. 그냥 모르잖아요. 저는 네. 사실 잘 네. 그냥 그리고 저는 미술관에서만 사운드를 보통 경험을 해서 네. 그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미술관에서의 사운드. 네. 저도 그냥 가끔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쓸 때도 많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작업이 그래서 뭔가 알람음 같은 것들을 주로 쓰는데 이런 것들을 사운드로서의 어떠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거를 전시를 열 때는 보통 연출적으로 열거든요. 네. 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느낌과 태도를 취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정도의 사운드를 그냥 가볍게 인용을 하는 느낌인 네. 건데 또 약간 사운드 관련된 전시도 많이 여시고 실제로 음악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음악인지 아까 사운드인지 청각인지 이거 세 가지를 또 다르게 정의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미술 개안에서 다뤄지는 사운드들을 네.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는지 네. 그게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뭔가 네. 태균님 그때 스페이스 3이었나? 네. 그거 할 때 저는 그냥 그 암벽 쳐놓고 네.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어두워서? 어두워서 아. 실제로 검정색 천을 걸어놨거든요. 벽처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간 뭐였죠? 그 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글이 엄청 작게 적혀 있어서 보려면 거의 핸드폰 후레쉬 켜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방마다 사운드를 엄청 해놓고 심지어 그 되게 엄청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저는 시각 미술에 익숙한 작가다 보니까 이거를 봐야 하는지 들어야 되는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유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외피랑 저랑 닿는 과정이 독해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항상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항상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감각이라는 게 되게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학습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갖는 그런 어떤 게 멀리 있고 어떤 게 가까이 있고 뭐 어떤 게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이런 게 다 이렇게 경험으로 학습된 결과인 거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경음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를 분리하는 것도 사실 테크닉이고 훈련된 테크닉이고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제 아연님은 그 시각적인 훈련을 너무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감각에 대해서 그것도 퇴화했어? 좀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거죠. 네, 훈련을 못 받은 거기도 하고 일종의 저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gat혀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뭔가 네. 정보가 눈에 잡히지 않으니까 네. 글은 눈에 잡히잖아요. 네. 어떤 일렬적으로 있고. 근데 그 전시 같은 경우는 일렬적으로 사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사운드들을 내가 어떻게 감각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DJ는 일렬적이잖아요. 약간 공연이나 클럽 씬 같은 경우는 레이브나 이런 것들은 일렬적으로 한 노래만 들리고 어떠한 감각을 저한테 한 텍스트로 전달을 하는 태도여서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그런 감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좋다 안 좋다라는 게 조금 더 판단이 빨리 들고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신나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아연님이 약간 근데 원래 이분 작업도 좀 그래요. 되게 뭔가를 개념을 이렇게 끌어오고 뭔가 해석하려고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통제력 명징하게 구조화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사운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사실 시각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아연 씨가 말하는 그런 시각 같은 거는 굉장히 정제돼서 이제 미술관에 들어온 시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사운드 아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제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니까 사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이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노이즈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정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 더 많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노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운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정자를 들지 말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운드 청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한 거죠. 어떤 시각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모호한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경험이 아닐까라고 하면은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냥 뭔가 저는 일상은 네. 모호하게 사는데 보는 저한테 도움의 눈길을 처음 보았어요. 저는 이쪽에 가깝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아연님은 네. 비가시적인 요소는 아예 배제해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해요? 그거 마치 유령을 믿느냐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저 약간 그 으스스한 잡을 수 없는 그런 으스스함도 되게 잘 느끼거든요. 근데 그 으스스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으스스했다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과정이 사실 작가지 않을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각하되 그 감각한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사운드 과정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각 예술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아연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각 예술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막 저에게는 시각 예술이 중요하죠. 저에게는 왜냐면 저는 시각 미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왜요? 그거는 인지학적으로 네. 어폐가 있는 거라. 왜요? 그러니까 시각이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학습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 않나요? 다 인간은 시각 정보가 이제 거의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옛날 학생 때 맞아,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그건 이제
가르쳐 주진 않아. 그냥 왜냐면 그걸 계속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좀 여러 다른 국면이 있죠. 실제로. 맞아요. 그런 막 문화 연구라고 하는 그런 학제 자체가 사실 말이 문화 연구, 시각 문화 연구예요. 그치. 청각적으로 그 인류의 문화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짚는 연구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요즘에 이제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청각이 인류의 문화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부차적인 걸로 생각하고 시각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시각 문화 연구가 돼버려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시각의 명료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서구의 어떤 그런 약간 너무-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네. 비롯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 중심적인 체계 자체가 또 위계적인 체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 권력적인 요소로 인해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청각 수호자 너무 그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클럽하우스 아, 네. 그 뭐야? 아. 그 소리로 하는 맞아요, SNS가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 아,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네. 지금 앱, 이제 앱. 앱이 네, 있었는데 없어졌네. 근데 처음 저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과연 그건 진짜 사실상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진짜 청각으로만 소통하는 말과 소리로만 소통하는 SNS였는데 전 그래서 이게 될까? 약간 그 생각을 했었던 게 그래서 되게 궁금하게 모니터링을 했던 앱이었거든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봤죠. 해봤는데 아, 이제 모니터링만 했다 아, 그 그래가지고. 클럽하우스가 저는 그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한국에서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아, 한국에서? 왜냐하면 네. 너무도 인싸들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카카오에서 음이라는 네, 서비스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했어요. 바로 망했거든요. 그죠. 거의 같은 방식이어서 그래서 음을 가지고 뭔가 여러 셀럽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막 팟캐스트 형태로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발적 인싸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그냥 글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말 방식으로 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었죠. 저는 그게 왜 그거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시각이 낫다, 청각이 낫다, 더 크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사실 별 생각이 없고요. 그냥 저희는 완전한 시각 매체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사실 사진 한 장으로 소통하는 게 원래. 근데 그게 이제 시각이 할 수 있는, 사실 사진 보자마자 어떤 이미지 그게 따라락 들어오는 게 훈련되어 있고 소리로도 있는 게 있지만 어쨌든 시각 문화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를 소리도 당연히 있죠. 그 딱 들으면 네. 하는. 근데 이제 그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게 그 시간이 있죠.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 자체가 재생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고,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안에서는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클럽하우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데 또 그건 저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될 거. 그래요? 왜요? 일단 저부터가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프피에 전화를 나란다. 근데 저는 클럽하우스 진짜 재밌게. 이런 사람들은 재밌게 하고 저 사람은 재밌게 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 진짜 실제로 진짜 재밌게 했어요. 막 작업하면서 틀어놓고. 근데 애니마 공연도 보면은 그 영상이 없으면 저 이상한 기괴함이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다른 트랜스나 테크노 음악이랑 비슷하거든요. 좀 멜로디 자체가. 근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완하는 게, 클럽에서는 원래 유럽에서는 퍼포머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같이 음악을 더 흥을 북돋아주고 같이 비주얼적으로 도와주는 존재들이 많은데 그걸 영상화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으스스함이 영상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시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술이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이게 사실은 어떤 물성을 가지지 않거나 어떠한 이미지에 기대지 않아도 으스스함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되게 미술적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태균님이 좀 주인공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태균님은 큐레이터이시기도 하지만 네. 사운드 작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의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사운드랑 저의 어떤 그 미술 활동이랑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 뭐 어떻게 말하면 취미였죠, 사운드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음향이나 청각에 대한 어떤 집중이나 이해도가 조금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운드를 다루는 어떤 미술 작가들하고 좀 교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도 뭔가 그쪽에 걸 많이 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아연님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어떤 명료하지 않은 것들을 명료하게 하는 게 미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네,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기획을 할 때도 그렇고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규정 지어진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는 이제 저의 기획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악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음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사운드를 한다기보다는 음악에 한다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클럽에서의 댄스 플로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기존의 어떤 되게 무던한 그런 댄스 곡들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 플로어를 경험하게 해주는 트랙들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도 이제 어쨌든 춤은 출 수 있는, 근데 그냥 재미없는 어쨌든 춤이 춤춰.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인데, 뭐 어떻게 보면 IDM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어떤 저의 그런 음악 제작자로서의 활동은 뭐 그런 식이고, 그래서 기획자로서의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명료한 것들을 명료하지 않게 오히려 해체해버리는 게 저는 어떤 제가 주목하는 작업들이나 혹은 제가 기획하는 전시의 좀 메인 목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뭐 예술이 아직도 실천적일 수 있다면은 좀 권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권위는 저희가 지금까지 논했던 시각에게 부여된 그런 권위하고도 좀 맞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 가지는 그런, 사실 신화인 거죠. 어떤 언어, 구조화된 언어와 해석이라는 게 사실 그것도 되게 자의적인 거잖아요. 그냥 작업은 거기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해석한다는 게 저는 되게 너무 잘 짜여진 제도적 각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운드에는 오히려 그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만 귀를 닫을 순 없으니까. 귀를 막아도 사실 사운드는 몸에서 울리는 것도 같이 고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권위를 해체한다는 측면에서 사운드라는 매체가 저한테 매력을 갖는 거는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저는 예전에 그 말씀했을 때 놀랐거든요. 원래 시각이 아닌 사운드라고. 그러니까 네.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아서. 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되게 충격이거나. 원래 네. 그러니까 미술을 하셔서 예술학과가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예술학을 하고 싶어서 네. 예술을 했다고. 뭔가 그것도 되게 저랑 다른 포인트였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저 말고도 사운드 하시는 작가님들은 아마 다 비슷하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 사운드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죠. 그 사운드에 어떻게 그런 언어적인 그런 거를 담겠어요. 물론 이제 문화 비평적으로 보자면 뭔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작업만으로 뭔가 되게 명료한 언어를 절대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신체적이고 어떤 정동적이고 그런 경험적인 것들을 좀 창출해 내려는 거죠. 시각이 가진 그런 언어성보다는 좀그 몸의 어떤 촉각성,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위 자체를 좀 해체해 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각 체계 자체를 뭐 낯설게 하거나 혹은 더 막 증폭시킴으로써 얻는 또 그런 일상과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걸로 좀 우리의 감각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듣고 어떤 소리들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어쨌든 저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운드 아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운드도 예술이라면, 사운드 네, 아트 네. 예술이라면 네. 결국은 100% 난 모르겠고 일단 감각에 던져볼게 네. 인 건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개념을 잡으면서, 네. 그래도 아무래도 큐레이터이시니까 네, 네. 기획적인 측면에 네. 공간 구성을 하듯이 네. 음악도 네. 그런 구성을 하시는지.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사운드를 다루는 게 그
시각적인 이제 조형 작품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테크니컬한 게 크거든요. 음향학이라는 게 따로 이제 학제가 있을 정도니까 그거는 진짜 물리학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어떤 청각적인 듣기 체계는 되게 이렇게 딱 멈춘 자리에서의 듣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 공연 같은 데서도 이 소리가 딱 그 디폴트 값에 들리는 그 장소가 스위트 스팟이에요. 그래서 뭐 페스티벌 같은 넓은 장소에서는 사실 그걸 넓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청음 공간, 1인 청음 공간에서는 딱 진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스피커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디폴트 값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미술관은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것도 아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구축된 듣기 방식이거든요. 그런 그쵸, 스위트 그쵸. 스팟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스테레오라는 청취 방식 혹은 멀티 채널이라는 청취 방식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발명되고 훈련된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어팟 양쪽에 꽂는 것조차도 거기서 이제 뻗어나온 건데 근데 미술관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 스피커가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맞아.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배회하면서 어떤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듣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계속 메시지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메시지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뭐 지금은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어떤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전통 뭐 예를 들어서 고대 부족의 어떤 풍습들이나 의식들을 기록할 때 시각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리듬이나 그런 소리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어떤 리듬에 막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조차도 사실 어떤 일종의 아카이브이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느냐도 사실 그 기록자의 행위에 따라서 또 나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한국의 과거, 뭐 전통 문화라든지 이것들을 다시 현대에 와서 해석하려는 작업들을 보면은 사운드가 항상 수반돼 있어요. 어떤 뭐 민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극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주는 사운드만이 주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 데서는 그냥 시각으로 이렇게 사진을 배열해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더 시각이 더 좋고 뭐 청각이 더 좋고 이거를 나누기보다는 각각의 특수성이 있고 원래 그 감각은 계속 같이 있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지워왔던 거죠. 미술관이나 공연장이라던 게.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같이 한 자리에 둘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미술관이든 공연장이든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작업을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저도 저 엄청난 컨셉충이어가지고 그 한 컨셉 밀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떠한 말씀 주신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수반돼야지만 그 내가 여기에 현존함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술관은 그게 특화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하면서 이 매체들이나 어떠한 상태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 그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하거나 나의 의도된 방향대로 설계를 할 것인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빠져도 이미지를 새로운 어떠한 그 이미지 상을 감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금에서의 사운드나 어떠한 향의 다른 어떠한 감각들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그냥 단순히 그림만은 하고 있진 않아서 그냥 이미지 조각만은 하고 있진 않고 설치를 하기도 하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사운드들을 막 박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사운드가 거기에 저 벽 너머에 사람이 있는 소리가 나야지만 그 작업이 작동하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치트키로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라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전 또 궁금한 게 태균님한테 네. 왜 요즘에 그런 약간 스테레오
그러니까 스피커를 네, 이것저것 네. 박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저희 사담에서 또 얘기 나왔던 그러니까 이 김영훈 작가님 같은 경우도 되게 스피커가 막 이렇게 네. 쌓이는 게 되게 뭔가 많이 본 이미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저는 이제 시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스피커가 먼저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왜 전시장 돌아다니면 스피커 네.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랬고 그 최근에 송은에서 했던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 콜렉티브 아. 네. 트로마라마 전시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시각이랑 청각이랑 감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시였어요. 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면 퍼포먼스 공간 그 송은 뻥 뚫린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크게 해놓고 거기에 만들어진 악기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두운 공간에 네. 그 악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바람 소리랑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내서 필이나 아니면 리코더 이런 네. 것들 그 어렸을 때 썼던 그런 소도구들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바람 불고 피아노 치는 거 멜로디언? 멜로디언 막 이런 멜로디언 멜로디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멜로디언으로 막 악기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네. 그 신체를 대신한 어떠한 사운드, 그러니까 귀신 같은 어떤 소리가 공중에서 막 나오는 네, 네. 느낌들. 근데 사실 그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식들도 다 그런 방식들이고,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뭔가 되게 클리셰스럽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서민우 작가님처럼 뭔가 벽에 박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또 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요. 사실 그 사운드라는 게 또 이 장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시각은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치.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소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리지널로 말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소리일 수 있겠죠. 근데 전시장에서는 소리를 재생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거기서 계속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물론 그거는 원본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운드를 재생을 시키려면 무조건 재생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은 사운드의 원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운드의 원본이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운드로 듣는 소리가 원본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로 들으면 또 다른 소리가 들리고 이 스피커로 들으면 또 다른 소리가 들리듯이 그래서 그 사운드 우리가 재생 장치로 듣는 사운드라는 거는 사실 그 사운드를 우리한테 재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운드 데이터를 가지고 음향 효과를 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또 그 관점이 사실 이 질문이 그거잖아.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냐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재생하려면 똑같이 생겨야 그 구조랑 이거에 따라서 그 음향이 계속 같게 그러니까 최대한 그 뭐 의도에 맞게 유지가 되니까 사실 같은 게 맞죠. 같아야지. 근데 의도라는 게 아마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는 아마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박스에 든 그런 스피커를 캐비넷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캐비넷을 놓는 이유가 일단 이게 가장 대중적인 스피커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생 장치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빔 프로젝터처럼요? 네? 빔 프로젝터나 그쵸 그런 거죠. 모니터 이런 네네. 느낌. 그리고 자본적인 문제도 있죠. 재정적 문제. 사실 스피커는 정말 네. 정말 비싸. 비싸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스피커를 안 쓰고 싶은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소리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클리셰적이기보다는 진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빔 프로젝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작품을 보면서 쟤 또 빔 프로젝터 썼네. 쟤 맞아, 너무 맞아. 진부하다 이러지 그런 않잖아요. 느낌이에요. 쟤 또 LED 썼네. 약간 이러지 그쵸. 않잖아요. 근데 이제 네. 뭐 빔 프로젝터는 천장에도 쓰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곡선에도 쓰고 뭔가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것도 선택의 어떤 스피커를 드러낼 것인가 안 드러낼 것인가, 혹은 캐비넷을 없애고 안에 모듈을 드러낼 것인가, 어디다 숨겨버릴 것인가, 뭐 음원을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없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전략적인 작업의 일부인 거죠. 맞아. 이분은 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앰프의 브랜드를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맥킨토시 있잖아요. 맥킨토시가 되게 좋은 앰프 브랜드예요. 그럼 그걸 꺼내 놓으면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냥 맞아요. 이 맞아. 브랜드를 썼구나 역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갔는데 이상한 나무통에 이상한 스피커 달려 있고 나무통. 전선도 누가 봐도 싸구려. 사실 이
스피커는 그 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도 줄 하나에 몇 미터에 100만 원짜리도 있을 네. 정도로 음향 장비 쓰시는 분들은 이미 일반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사운드 아트를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보게 돼요. 쉽게 네네. 말하면. 그럼 결국은 돈 안 썼네 이꼴 작품 퀄리티가 떨어지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로 음악을 하기도 해서 장비를 많이 다루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다루는데 아티스트가 에이블튼 라이브를 쓰는 거를 네. 되게 뭐야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제가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은 어디 바닷가에 가서 네. 그 사운드를 채취하고 네. 맞아. 그걸 가져와서 돌소리 산에 올라가서 네. 이게 아티스트 네. 같은데 너무 좀 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권위 없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이파이라는 그런 기준이 사실 미술에서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뭐 조각 같은 것도 되게 막 많이 막 그 샌딩 진짜 깔끔하게 해가지고 맞아, 막 비싸게 이렇게 한 막. 것보다 오히려 비드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용접한 게 더 좋은 작업일 때가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딱 봐도 이거는 작가가 하이파이로 들으라고 딱 앉아서 들으라고 해놓은 건데 막 싸구려 F 쓰고 이러면은 뭔가 좀 짜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작가가 어떤 소리의 그런 해상도가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뭐 듣기 방식이나 사람이 뭐 거니는 거를 좀 의도를 했다면은 그거는 또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굳이 그런 비싼 앰프를 쓰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그분도 있으면 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청각 예술은 네. 사운드 기반의 네네. 예술은 결국은 종합 예술일 거네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살짝씩 이제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사운드 아트라고 하는 게 진짜 명확히 딱 규정된 게 아니라서 분명히 소리를 자기의 주 매체로 사용하시는데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맞아. 사운드 아티스트다 하는데 정작 시각적인 거에 더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딱 나눠 떨어지지는 않는 거라서 네. 저 실제로도 쓰는데요. 네, 저도. 아, 근데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제 작업을 예시로 들자면 제가 개인전 때 어떤 독일에 이제 70년대 하인레이벨이라는 작가분이 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을 약간 그게 이제 연극으로도 있고 원래가 이제 소설인데 영화로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림 전시로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는 러닝 타임이 있고 이제 그냥 대사가 쭉 가는데 그 그림은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전시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것도 맞다가 저것도 맞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어서 영화 사운드 그냥 대화하거나 이런 시퀀스를 그냥 그대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전시장에 이렇게 틀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림을 볼 때는 이게 그 장면들이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사를 애초에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막 이렇지만 이 들리는 거에서는 물론 독일 영화라서 독일어가 들리지는 않아도 뭔가 그 뉘앙스가 있잖아. 막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 뭐 막 길거리구나 이런 게 들리고 근데도 그 이 뉘앙스라는 게 딱 맞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얘는 돌고 있으니까 타임라인이 그래서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운드를 쓴 적이 이제 그때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사운드적인 거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될 수는 당연히 없죠. 왜냐면 누가 봐도 사운드가 되게 부차적인 느낌이 확 있고 그리고 저도 작업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다 장치처럼 이렇게 넣으니까 뭔가 저도 그 사운드 얘기를 하니까 그 초기작 화이트 미러 작업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가벽 안에 퍼포머가 안에 있고 그리고 영상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 작업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 가벽 안에 그 누드 모양이 있는 퍼포머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CCTV예요. CCTV의 모양이 있어서 CCTV가 실시간 송출인데 사람들은 실시간 송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안에 퍼포머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면은 안에서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이제 박수 소리가 그 녹음된 어떠한 그 말했듯이
렌더된 어떠한 표피를 가진 게 아니라 진짜 날 것 그대로가 사운드로 확 전달이 되는 순간 그게 어떠한 격차가 확 나기도 하고요. 저는 또 동시에 그런 사운드 그런 느낌들 때문에 제가 소리를 쓰게 된다면 어떠한 그 장치를 깨는 것 아니면 보는 시각적인 매체에서 어떤 상으로 잡히는 것을 완전 거기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운드 작업으로만 읽힐 것이냐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소리나 어떠한 조각이나 근데 사실 저는 조각을 만들 때도 이걸 조각이라고 막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서 매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같거든요. 퍼포먼스를 다룰 때도 퍼포먼스가 아닌 조각적 상태에서 신체들을 다루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매체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약간 태규님이 말한 그 렌더된 스피커의 그 해상도 네. 같은 부분들도 또 그러니까 생각해 봄직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요즘에 그 정보 철학을 공부 중인데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기계를 쓰고 계속해서 어떤 정보 세계로 돌입하는 게 이게 진짜 막 SF처럼 이렇게 보철 장치를 여기다 붙이고 우리 눈을 막 기계로 대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각각의 세계들을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식기세척기는 식기세척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작동 방식과 버튼과 자기만의 작동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몸에다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그쵸. 마찬가지고 맞아, 뭐 맞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는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남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우리를 그 자신들의 세계에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거라고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은 다 어쨌든 사이보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애도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죠. 네, 가장 네. 좋은 인터페이스고 뭐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자동차도 연결하고 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전자기기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로 저는 사고방식도 많이 그렇게 저 자체도 많이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업을 하는 제스처라든지 네. 이 촉각 자체도 그 스마트폰에 대한 촉각과 무게감에 많이 익숙해져서 뭔가 그런 것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정보 철학 그렇죠. 나도. 그런 네. 그래서 신체는 항상 우리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신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그 흔적이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컴퓨터 마우스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원래는 이제 책상에 두고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조종하는 걸로 생각을 했대요. 구상을 할 때. 왜냐하면 이제 두 손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발로 이제 컴퓨터 하면서 두 손을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근데 이제 여러 이유로 책상에 올려놓고 손으로 하는 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우스를 발로 쓰게 됐다면은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을까 그치. 생각해 보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그죠. 뭔가 아까 전에 제가 문화는 결국에 문화가 계층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사실 계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하는 못하는 요거에서 사실은 문화가 발생하는 건데 몸이 가장 우리의 각자의 신체라는 게 사실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면에서 되게 가장 작은 단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밥을 먹는다든가 제가 뭘 보고 어떤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뭔가 이런 거가 사실은 제 문화인데 그 문화의 발생인 이유가 사실은 제 신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그런 거에서 뭔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문화 발생이랑 똑같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뭐 그런 맞아.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계를 향해 그러니까 사실 그 소울 공각기동대 그 소울에 대한 내용도 몸이 해방되니까 소울이라는 제한을 두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묶여 있고 싶은 거야 어디에. 그 막 저도 이제 그 한창 나 물성이 없어도 미술에 해체되어서도 새로운 어떠한 감각될 수 있는 물성의 상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미술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공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어쨌든 100년, 200년
지나건 그 마치 공각기동제처럼 이 어떠한 감각이 너무나 극대화돼서 그러니까 닿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만 우리가 사고할 수 있게 돼서 신체를 잃어버린 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런 미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했듯이 뭔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소울 그 신체 사실은 뭐 공각기동대에는 그 인터페이스밖에 사실은 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냐면 모든 팔다리가 다 인터페이스일 테고 어떻게 접합하는지도 그 인터페이스적인 정보 데이터로서만 수집이 될 테고 근데 그 순간에서 미술이 물성을 가지고 있는 미술일 텐데 그게 해체됐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인터페이스라는 표면의 마찰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들도 막 들었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얘기한 그 쿠사나기 소령, 네네. 쿠사나기 소령의 의체는 100% 감각이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네. 감각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핵심이 고스트란 핵심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사고 수준이 높아도 AI면은 고스트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쿠사나기 소령의 고스트는 기억이거든요. 네. 기억인데 만약 기억이 리부트돼서 예술적인 감성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감각은 있어요. 그럼 완전 새로운 예술을 접할 때 완전 새로운 관점에서 볼 텐데 과연 그 감각으로 그 예술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아까- 많은 예술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그 학습된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학습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무엇을 갈구하고 맞아. 뭐가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있으면 없어지고 싶어지고 없으면 있어지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거기서 오는 게 결국에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욕구까지 없어지는, 근데 그거면 그거 멸종이에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어요. 아, 멸종을 해버려서. 아니, 어차피 이미 저도 이제 그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 그랬잖아요. 인간은 죽으면 컴퓨터가 꺼지듯이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 꺼지면 상관없어요. 꺼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포인트는 약간 결핍이 그죠. 결국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거나 찾거나 부착하거나 향유하고 싶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결핍에 대한 욕망으로서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럼 만약 신체를 잃어버리거나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다시 결핍이 어떻게 발생할 건가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한 몇 달 전에는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AI가 욕망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랑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AI가 욕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간일까? 그러면 AI는 완전히 자본을 욕망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자본을 욕망하게 되니까 스스로 창작물, 그러니까 시각물을 만들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전 또 창작자로서의 주권을 빼앗기니까 이들은 자본을 욕망하고 이미지를 탐닉하고 완전한 창의성을 가진 새로운 주체가 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점점 더 미래에 대한 어떤 주체성,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을 때 그들의 욕망과 욕구, 결핍들을 제가 어떻게 그들의 결핍을 충족해 주면서도 또 그 주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또 창작자로서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이 AI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AI가 소비자가 될 수도 네. 있는데, 그러면 결국 AI가 결핍이 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라면 인간이 만들었던 AI가 만들었던 작품을 소비를 할 거거든요. 네. 그 AI가. 그럼 결국은 만드는 사람들은 그 AI가 보게끔 하게 하는 감각적인 AI에서 뭐가 결핍이 있는지 어떤 감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타겟팅해서 의도적으로 작품에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그쵸. 그것도 시각 예술이 중심일 거냐? 그럼 이제 네. 아연님하고 상소님은, 특히 아연님은 할 게 없어지겠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AI가 저는 원래 그 공각기동대를 보면서 왜 공각기동대가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저는 AI는 신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스트로 기억이 전부 다 모든 어떤 정보가 액세스가 되고, 그렇게 치면 굳이 이 신체라는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건 구속이고 실제로 현실에 살아있는 것은 구속인데 이걸 왜 굳이 모든 것에 액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될 수 있는 이 AI 주체가 왜 신체를 굳이 표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이 AI 주체들은 상상을 해보자면 AI 주체들은 타겟팅,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해줄 만한 어떤 소비자들은 인간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는 정보의 어떠한 다양성들, 우리는 후각도 느끼고 청각도 느끼고 시각도 느끼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신체라는 감각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동시다발적인 정보 해석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용이성,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일렬적으로 이렇게 0과 1로서의 그 정보 데이터 값이 아니라 이 동시다발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신체가 가지는 어떠한 비언어적인 정보 해석 능력이 되게 신체를 경유해야지만 벌어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AI가 결국에는 또 신체를 탐하지 않을까? 왜냐면 정보의 용이성과 해석 정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상상 못해요. 저희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면 스타트rek도 그렇고 아니면 뭐 스타워즈도 그렇고, 약간 되게 둘 중 하나, 이게 다 전체가 전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신체가 없는 거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그 일종의 로맨스, 그러니까 과거에 혹은 그런 망령이 등장해가지고, 멋진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망령이 등장해서 이 삭을 딱 끊어버리고, 거기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렇게 나오는 삭을 딱 끊고 다시 개체로 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그 로맨스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 AI가 만약 소비를 한다면은 아마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어떤 예술이라는 게 인간의 신체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뭐 문학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식의 미술이 있는 거고, 뭐 인간이 사라지고 그 지능 일반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면은 다른 형식의 뭔가가 나오겠죠. 이게 꼭 뭐 예술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는 않겠죠, 꼭. 근데 어쨌든 그 자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는 인간이나 거기서 똑같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는 똑같고, 이 데이터를 어떤 형식의 정보로 변환시키느냐가 이제 인간과 AI의 차이인 거죠. 맞아. 인간은 그런 신경 그 뉴런들의 번쩍임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고, 걔네는 0과 1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애초에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 신경망 작동 방식을 따라한 맞아. 거라서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보를 처리하거나 학습하는 패턴들이. 그래서 뭐 그 우리 흔히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팅 할 때 사용되는 디퓨전 모델 이런 것도 그냥 노이즈에서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지들을.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 다 노이즈인데 저희가 보는 거 이미 학습된 데이터로 이게 사람의 형상이고 이게 뭐 마이크의 형상이고 이 상황 자체를 판단하는 거죠. 이 노이즈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운드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저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예술이라는 거는 감각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운드나 청각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 외의 것들이 계속 확장되는 것도 네. 뭔가 우리가 AI,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적인 위기들이 우리의 신체의 위치나 감각을 조금 더 약간 흔들어 놓아서 저는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해요. 흔들어 놓아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물리적 마찰들을 더욱더 과장하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네. 미술관으로서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있고 아예 이제 신체를 가상으로 넣어버리는 것도 요즘 되게 유행해. 흔히 이제 이머시브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청각적인 것도 막 12채널로 요즘 하는 네, 데도 맞아. 많고 이렇게 하고 뭐 아니, 영상 같은 것도 이제 그냥 360도로 쫙 둘러가지고 스피어처럼 맞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 세계에 진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영화관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세계를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기에 투입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런 광학 테크놀로지나 사운드 테크놀로지들이 다 인간의 신체를 기반에 두고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인간이 공각기동대처럼 이렇게 전내화돼가지고 네트워크에 있는 상태로만 있으면은 그냥 데이터 조작만 가면 사실 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미술에서의 이런 경향들, 막 매체의 다양화 경향들이나 혹은 그런 청각이나 시각 테크놀로지들의 발전이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신체를 두고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다 보면은 결국은 청각 예술, 사운드 작업, 사운드 아트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뭔가 작품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 시각적인 작품들이 쭉 있고 거기 약간 빈자리를 채우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청각 예술을 다들 그냥 네. 이렇게 감각을 돕는 도구로 정도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청각 자체를 다루는 작가분들이 아니라면은 진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미 그런 미술관에 들어가면 장착되는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일단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거 그런 자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관에서의 그런 경험 테크닉을 초기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술관이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전에 라디오 틀어놓고 잔다면 라디오 소리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떤 장소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좀 또 다른 방식으로 막 유통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순수한 사운드라면 그게 파일로 유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굳이 기존의 어떤 맞아. 체계를 따르지 않아도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 합니다. 19년도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리투아니아관의 써넨시가 네. 이제 아, 6월에 네.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되게 뭔가 또 사운드 아트로서 엄청 경유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페라를 실제로 공간에서 하잖아요. 네. 그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고 저는 그 이번에 그 탬버린즈에서 그 팀을 불러와서 네. 티켓팅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막 거기서 막 진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를 차고 있고 호흡과 이런 것들이 막 전달이 네. 되니까요. 뭔가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사운드 아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연이 이제 미술관의 어법으로 쓰이게 된 거니까요. 근데 뭔가 그런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또 많이들 벌어지고 있으니 심지어 베니스에서도 벌어졌었고 그거를 또 어떤 사기업에서 수입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공연을 열기도 했으니 뭔가 언젠가는 사운드 그 자체가 또 파일로서의 가치를 가져서 뭔가 프리즈나 이런 상업신에서 글쎄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미술 시장보다 음악 시장이 훨씬 커요. 맞아. 사운드가 훨씬 큰 시장이고 그 약간 여기서 이 사운드를 미술 시장 이거 왜 들어와야 되는지도 사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아직도 그 손에 잡히는 거에 대한 낭만이 있어가지고 그 음악한 사람들 맨날 앨범 낼 때 피지컬을 그렇게 찍으려고 그쵸. 그래요. 바이닐이 아직도 왜 찍는지 전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라주세요. 그 바이닐을 맨날 이렇게 찍어내고 사실 다 디지털로 듣잖아요 요즘에. 근데 맞아요. 막 커버도 패키징도 진짜 예쁘게 해가지고 내고 근데 그걸 어떤 소유한다는 거에 대한 사실 저도 그런 거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야 이거 뭐야 사실 그게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라 좀 전통적인 어떤 낭만에 관한 게 아닐까 이 사람 생각이 사실 들어서 신데레인 거 아닐까요? 사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전통이 좀 오래 가기는 할 것 같다. 여전히 아무리 이제 그런 정보화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그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돌아가서도 그런 어떤 거대한 화면에 막 비춰지는 그런 영상들이나 혹은 사실 거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굳이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래인이 되고 사이보가 된다 할지언정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신체. 당연하죠. 죽을 순 없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청각 예술, 사운드 아트는 네. 돈을 버나요? 못 버나요? 못 벌죠. 근데 이게 왜 이거는- 하나요? 이거는 뭐 그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뭐 다 웬만하면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자아 실현 네, 정도 아닌가요?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뭐
상소님이 그림을 그리고 또 입체를 하시듯이 사운드 아티스트는 그게 나의 어떤 거를 표현하기에 가장 편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게 사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본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복제한 거를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반처럼 마치 맞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또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영상이나 사운드가 그 국제적 대가가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전 조각을 해서 이게 물리적인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쉬핑은 진짜 그 큰 걸 하려면 몇 천만 원 들거든요. 맞아. 진짜 엄청 까다로워요. 그거를 제가 이거를 영국으로 나른다? 막 유럽권으로 날아서 그 많은 작업들을 한다. 근데 그 심지어 국가별로 거기서 만들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운드나 영상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되게 쉬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리고 나서 그걸 도와주는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테크니션에서의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혹시 몰라요. 나중에 양자 트랜스포팅 기술이 나오면은 네. 스타트랙처럼 이렇게 슝 옮겨줄 수도 있죠. 아 마치 그 타임머신 그 공간 이동 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거를 느낀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에서 전시한 적이 있거든요. 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같이 세상은 했잖아요. 아직 덜 발달했다. 이거는 아직 멀었다. 약간 그런 생각을 그 비슷한 이유로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팔릴 수 없는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간극을 예술가는 또 어떻게 버티고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이 문제는 이제 뭐 저희도 몰라서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인데 맞아. 근데 제 그냥 관점만 설명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 무조건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이게 되게 문학가적인 방식이긴 하거든요. 문학가들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통 직업이 있는 엄청 그게 아닌 이상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어디 조폐국에서 일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세금 그 텍스 컬렉터로 일을 한다든가 그런 뭐 공무원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번역가 일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이 있고 저는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다 보니까 제가 맨날 보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 몸에 필터를 거쳐서 그림으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전업이게 되면 사실 전 제 그림밖에 안 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제 그림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가 맞아.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 계속 돌아. 그런 상황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예전에 뭔가 어렸을 때는 지적 노동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 수도 있으나 그 균형을 결국에 잡는 여러 이 구조와 나라는 개체 사이에서 이 관계를 잘 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지극히 해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맞아요. 뭐 근데 저는 굳이 사실 예술가는 예술가로서만 먹고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현실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니까 사실 미술 하시는 분들의 약간 좀 그런 게 이렇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 그림만 보고 내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사회의 어떤 번역이나 위치라기보다는 계속 거울을 보는 느낌인 거죠. 이거가 계속 반복돼서 자아복제가 많이 되는데 담론들도 그렇고 다루는 내용들도 그렇고 기술적인 발전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특히 저 같은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은 그 일도 해보고 또 계속 인플루언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지점도 있는데 그 너 직접 노동자 돼봤냐 그 씬에 있어 봤냐 그거 안 해봤으면서 그렇게 비약하지 말아라 라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꼰대 같은.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근데 전적으로 되게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네. 아닌가요? 근데 사실 연구자들은 네. 다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데. 그치. 아 그쵸.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뭔가 시각 어떤 저희는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음에 대한 증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획자님들의 태도와 이제 작가와의 태도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약간 삶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삶이 그냥 단순히 다시 미술로만 귀결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어떠한 외피들을 중첩해서 그거가 어떠한 사회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가 있는 측면에서 거기서의 번역들과 증거물들이 생산이 되어야지만 조금 더 유효해지는 것도 있는 근데 것 꼭 같아요. 그게 투잡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음. 어떤 그런 제작의 측면이 아니라 저도 이게 이상적이라고는 생각해요. 음. 근데 뭐 돼야 그러니까 그쵸. 그 사이를 이제 같이 하는 거고 뭔가 되게 사실은 뭐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런 활동들도 되게 어쩌면 그 일부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그런 이렇게 거죠. 젊은 작가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리버럴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아 그래요? 네. 음. 우파거나 잡하면은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할 걸요. 음. 좀 더 그렇달까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번다면 아연님 계속 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초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미술이 삶의 태도, 미술 취미, 힙합이야. 그 파워 오타쿠여서 이거가 경유하지 않은 삶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뭐 낚시 이런 걸 해봐요. 저는 바로 관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꼭 약간 내가 노동을 해서 이렇게 받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 사실 저는 어떤 흐름 안에 있냐 없냐 약간 이런 문제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미술을 관둔다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되게 큰 그림을 어떤 작업실 안에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근데 이미 아까 말했듯이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쭉 그래도 어쨌든 해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방식처럼 생각을 하는 식으로 그게 구조가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술을 관둔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몰라요. 맞아, 예술 맞아.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다. 저는 더 이상 더 줘. 예술 더 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맞아. 네, 아무튼 근데 뭐 이거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예술가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은 되게 수 있겠죠. 어떤 피드백이 없거나. 네, 이런- 그런 걸로 관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꼭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서 해보는 시도가 하다가 진짜 뭔가 이렇게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저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모두가 그냥 작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예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술과 미술이라는 거는 되게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의미에서의 예술이니까. 근데 전문화되어 있다는 게 사실 어떤 프로페셔널한 거잖아요. 직업적인 거잖아요. 또 교육도 그런 직업 교육을 받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어쨌든 이 사회에서 뭐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전문화된 어떤 하나의 기구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말이 예술가로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아, 좀 그러니까 더 여전히 가치가 남아 있다면은 충분히 전문화된 인물로서 작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막 엘리트주의적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예술에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측면에서의 예술가인 거죠. 그렇죠. 전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물 좀 끼얹으면 네. 결국은 전문화라는 거는 네. 그 사회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평가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잡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 가치라는 게 결국 돈으로 환산될 네, 텐데 네. 그럼 이제 프리즈 서울 같은 이런 아트 페어가 존재하는 게 네. 이런 예술가한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에 또 희생되는 걸까요? 아 근데 그게 되게 복합적이라서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부정적인 것도 많고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물론 저도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 얽혀 있는 어떤 행사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때의 한국 미술씬이 뭐 다 같이 뭐 하자 약간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진짜 그냥 행사 주간처럼 저는 맞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론 되게 피곤하고 좀 어지럽지만은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그게 그런 엄청난 큰 규모가 사실은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아 프리즈 한국 미술 주간 이게 대한민국 미술의 현주소다 이러고 딱 내보내는 게 사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치. 어떤 한국적인 거를 뭘 찾아야 될 필요도 없지만 한국적인 것도 딱히 잘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졌냐? 아니면 지금 하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하고 똑같이 미술 시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지금 프리즈가 열린 지 몇 년 차죠? 5년. 5년 4. 그렇죠. 4년 4년 차, 차죠. 네, 4년 차. 그런데도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냥 다 같이 뭔가 그 옛날에 그리스에서 그 디오니소스 축제 하듯이 그냥 환각에 빠져가지고 다들 와 신난다 이렇게 노는 거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 환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저 이거 진짜 많이 느낀 게 처음 2022년에 처음 프리즈가 네.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저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어가지고 첫 회를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23년에 온 거예요. 저 미쳐가지고 그때 왜 그 첫 번째는 약간 어영부영하다가 두 번째 회차부터 이제 각 잡고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르코나잇이 그렇죠. 또 있었고 행사도 크게 열렸고 그때 한남 나잇, 청담 나잇, 뭐 삼청 나잇, 을지 나잇 이런 것들이 마구 생겨서 그 날짜별로 이제 그 갤러리들을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되게 엄청 프라이빗해요. 그리고 되게 권위주의적이에요. 왜냐면 RSVP가 있어야지만 들어가고 그 들어갔을 때 일반 작가들은 거의 못 들어가고 거의 기업인들이라든지 셀럽들만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때 막 유학을 마치고 한국 들어온 시즌이어서 그때 약간 조금 어떤 기회가 잘 맞아서 그 모든 RSVP 있는 데를 다 갔어요. 막 가서 막 루이비통 행사, 막 신디 셔먼 전시 있다고 아 한 거예요. 피곤해. 근데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지오지 방식 번호 따이고 그래서 번호 따이고 막 거기 클럽 다니고 막 이거 다음 행사는 어디라면서 다 같이 막 택시 타고 이동하고 막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막 그러면서 예지 공연 보고 막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미술 행사뿐만 아니라 그거 해서 기업들도 엄청 많이 해서 그런 약간 문화 부흥 행사들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개 개인의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경험하고 3, 4일을 막 이렇게 즐기고 아 이거 내가 진짜 미술의 현주소인가 보다. 막 너무 이 자본시장 너무 재밌다 하고 왔는데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삼청나잇 있을 때 그 당시에 막 국제 갤러리라든지 그 푸드트럭 공짜로 음식들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들이 참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왜냐면 다들 미술 사람들이 그 RSVP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는 되게 한정적이었고 그 몇 군데 중 한 군데가 이제 뭐 국제 갤러리여서 거기서 이제 공짜 음식들이 준다니까 마치 별대에 모이듯이 다 몰려서 저도 물론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막 공짜 음식들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밀려서 이 미술 행사 프리즈 기간에 갤러리 소속도 안 되고 그래서 행사야 즐기고 하지만 그냥 계속 관객 그냥 아니면 소비자 아니면 이 행사의 그 인파 중 한 명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가 참 현타가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방식이 한국에서 좀 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 심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 네. 초고 뭐 디자인 페어나 네. 아니면 무슨 카페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커피 페어. 네. 뭔 차인지 모르겠고 네. 왜냐면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도대체 그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결국 그들만의 리그 하는 거면은 네. 그럼 뭐 어쩌라는 건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페어 이런 건 사실 기능적이기라도 하지. 맞아, 좋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한다고 또 막 9월에 몰아서 하거든요. 모든 맞아, 행사와 맞아요. 전시들을 이거 준비하느라고 갤러리 관계자들 우리 코디네이터들 안 그래도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착취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추가 수당도 못 받을 거예요. 맞아요. 맨날 야근하고 작가들도 사실 이때 이거 기간 맞추겠다고
전시 그 막 바쁜 하잖아요. 거를 막 여러 개 겹쳐서 하고 이러면 심지어 작가도 힘들고. 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맞춰가지고 그냥 힘들긴 해요. 그거는 저는 그거 생각 안 하지만 그냥 힘들긴 해. 그래서 뭐 우리 큐레이터들도 마찬가지고 음. 다들 힘든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아까 얘기하신 거냐, 소꿉놀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패거리 지어가지고 나 RSVP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놀고 소꿉놀이 열심히 하고 나 작가 너 기획자 이렇게 하고 와인 마시고 이렇게 하고 다들 돌아가면은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 저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되게 많이 밀어주는 게 맞아요. 공항에서부터 맞아요. 그 시즌에 그 벽면에 공항에 쫙 이제 렌더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즌 맞춰서 이제 오는 해외 갤러리들 인사들 아니면은 큰 손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품들을 살려고도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가적인 마케팅스럽다. 그거로서는 이제 어쨌든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권위의 형태들이 되게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낮춰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직은 조금 그 실효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실효성은 또 내부자들로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그쵸. 않을까? 이게 막 그래서 한국 그 문화예술진흥원 아르코라고 하는 데서 이걸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도 막 연락이 와서 이때 혹시 하는 전시 있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저희는 갤러리도 아니에요. 상업 갤러리도 아닌데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다 그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막 뭔가 밀어주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물론 좋은 취지로 이제 한 거겠죠. 한국 미술의 부흥이라는 걸로. 근데 약간 우리나라 지역에서 지역 축제 하듯이 네,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되게 관례적인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의 어떤 항상 하던 대로 하는 되게 그냥 비슷한 행사들 천막 쳐놓고 푸드트럭 있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추진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실제로 존재하는 미술계 내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더 좋은 프리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프리즈 측에서 그런 행동을 벌일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뭔가 말씀 주셨듯이 아르코라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있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인사들이 오기도 네, 하고 네. 갤러리들이 왔으면 이 공간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네. 다른 전시의 해석들이나 어떠한 네트워킹을 가시화할 수 있는 네. 장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뭔가 신체적인 마찰들 네. 아니면 우리가 감각하는 현대 지금 서울은 어딘지 네. 지금 한국의 미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네. 잘 번역하는 행사와 그런 작업 전시들이 맞아요. 많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국의 어떤 이름 있는 큐레이터들과 뭐 작가들과 컬렉터들이 한국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방문하는 게 흔치는 않아서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소꿉놀이 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좀 그런 아직은 진짜 3년밖에 안 로컬에서 했으니까요. 활동하는 네. 사람들을 조망하면 오히려 맞아, 좀 맞아. 탄탄하게 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프리즈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는 좀 팔아주세요. 저는 팔아주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전시 홍보도 하세요 그때. 네, 저도 그때 저는 사실 거기에 이제 같이 껴 있어서 아, 잘 예. 부탁드려요. 그 언제 나갔죠 전시? 아니 그건 또 좀 그렇고 아, 8월 그래요? 말에 이제 9월에 하니까 그때 이제 삼청. 잘 부탁드리고요. 삼청 네. 나잇 많이 와주시고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뭐 장난인데 근데 네.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때 이제 아르코 나잇을 갔었는데 저는 그냥 사실 막 이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못했고 그냥 그 정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실 학창 시절에 되게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저기서 혼자 그러니까. 끄적끄적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다들 맞아요. 되게 그거 아세요? 그런 정도.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발표할 때 이거 그 빌 게이츠랑 그 개발자들이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 나오면서 막 이렇게 신나는 척하는. 네. 신나야 신나는 되거든요. 그 컨퍼런스장에서. 근데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진짜 막 어색하게 막 이렇게 춤추고. 맞아. 아니 그때 저 언제지 그 아르코 나잇이었나요? 같이 네, 갔었잖아요. 같이 갔죠. 그때 그 디제잉을 했으나 그때 케이팝 춤을 추셨던
관장님이셨나요? 네. 저는 그 전 붙여줬던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아 맞아요. 전 붙이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이렇게 그 광장에서 이제 같이 K-pop 댄스를 했었던 그 그래요? 직원분들이랑 해서 너무나 실시간으로. 폭력적이네요. 그거를 막 비슷한 봤던 거 일이네요. 보니까 정말 그 빌 게이츠 춤추듯이 그런 느낌. 뭐 너무나.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삼청라이트에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은근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어딜 가든 뭐잘 네, 즐기시죠. 저는 초대 받았을 때 뭔가 그때 일정이 다 안 됐나 해가지고 다 못 갔어. 맞아. 저는 잘 이악 물고 모릅니다, 다가가지고. 프리즈도 사실 그 1회 아니구나. 그 두 번 가봤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저는 그 미술계 사람들이 그런 막 이렇게 패거리 문화처럼 막 꼭 가야 된다 이런 건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가봤자 큰 소득도 없고 맞아.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쉬는 게 더 낫다. 맞아. 그래서 그 23년에 가고 작년에 조금 공허하다. 맞아요. 공허하다 해서 그럴 바에 그냥 내 작업 열심히 하자 하고 맞아요. 그때 열심히 제 작업을 했던 저는 기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네, 안 좋긴 갔지만 해요. 하나도. 그래도 안 가봤지만. 프리즈 때 이제 좋은 작업들이 꽤 많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또 이제 관심 있다면은 보러 맞아. 가죠. 저는 근데 한국 프리즈보다는 그 영국에서 있었던 프리즈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가 보통 기대했을 때 아트 페어라고 하면은 작품들이 그냥 질비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루양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설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아트도 실제로 거기 있었어요. 그것들이 그냥 갤러리들 측에서 진짜 엄청 큰 부스 안에 내가 미술을 소비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찍어놨던 것들 되게 보면 엄청 이거 너무 미술관에서 볼 법한 작품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판다고? 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갤러리 현대에서 김하영 작가님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아니면 소장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영역을 넓히는 것은 또 그런 아트 페어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실 한국에서 안 되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계층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데 서구권은 기부 문화가 되게 기부랑 활성화돼 도네이션이 있어서 있잖아요. 그 작품을 파는 게 사실 진짜 이 사람이 사서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를 후원하고 싶어서 그 작업을 산 다음에 그거 그대로 미술관에 기부하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갤러리에서 그치. 판매가 사실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계층적인 게 있는 거죠. 맞아. 내가 어떤 사업가의 자본가로서 이 작가의 작품을 후원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전무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그런 기부한다는 게 사실 그냥 기업 단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기부하는 형식은 많은데 그렇게 개인이 뭔가를 사서 미술관에 넘기는 식으로 기부하는 게 없죠. 그래서 다 회화만 파는 거고 집에 걸 수 있는 그림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계층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러니 계층 인식이 없으니까 도네이션의 개념, 후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적어지는. 맞아요. 계층이 없으면 다양해질 것만 같지만 사실은 더욱더. 오히려 맞아요.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몇 번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몇 번 오간 적이 있었는데 조각은 안 팔린다. 물론 조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입체면 안 되고 벽에 다 붙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평면이 가지는 그 어떤 좁음면서 그 용이함들이 한국에서 되게 친화적인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층위들이 거치겠지만 친화적이어서 조각마저도 이런 형태를 취해야만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평면 최고. 최고이네요. 치트키야. 그림 최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기까지 네. 맞네요. 그 프리즈 서울은 일반 소비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 근데 또 이제 뭐 키아프 프리즈랑 같이 원래 한국 토종 아트 페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프리즈랑 또 연계해서 같이 열려요. 맞아. 같은 공간에서 뭐 관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열리는데 거기는 또 이제 좀 젊은 작가들도 꽤 맞아요, 있고 맞아요. 싸게 상대적으로 하는 작품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또
물론 막 그게 한두 푼은 아니겠지만은 일반인들도 뭔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 번쯤 사볼 만한 그런 작업들도 많아서 이게 막 꼭 맞아. 그렇게 막 거대한 장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미술에 대한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반 대중에게는 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미술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축제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좀 더 대중화되면 확장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제 공간이 원래 성북구에 있었는데 네. 연희동으로 이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작은 갤러리들이 엄청 많이 밀집해 있어요. 맞아. 네, 거기서 이제 연희 아트페어라는 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갤러리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예술 주간처럼 이제 작품도 팔고 막 이렇게 도슨트 루트도 이렇게 짜가지고 귀여워. 소개하고 하는데 되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고 맞아요. 뭐 사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 그냥 일반인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맞아. 프리즈가 되게 좀 큰 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권위적이고. 저는 뭔가 그 아트페어들 뭐 밀라노 갔을 때도 아트페어를 구경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그 도시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게 유행이다 어떤 미감이 유행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에 쫙 펼쳐놓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대가구나 아니면은 그 찍먹하기 되게 좋은 뭔가 장인 것 같아요. 프리즈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술에 이렇게 잘 몰라도 그냥 뭔가 아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를 이해하기엔 되게 좋은 어떤 이벤트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조금 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린 내부자니까 좀 더 유의미한 방향으로서의 확장을 시도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게 단순히 그냥 즐길거리나 지역 축제스럽지만은 않게끔 네.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갤러리 코디네이터들 야근 좀 시키지 마세요. 야근 많이 하시나 봐요 주변에서.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석사졸한테 300도 안 주는 데가 이 바닥인데. 그렇죠. 쉽지 않죠 미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해보고 근데 다음 주제도 좀 재밌는 거 선정해서 또 만날게요. 그러면 네네. 다음 촬영은 그 상소님 브이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프리즈에서 네. 상소님 브이로그로 만나볼 거고요. 다음 주제도 우리 재밌는 거 선정해서 다시 만날게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